아닙니다, 아버님. 세리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요. 보십시오. 이 곡선은 그녀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윤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 안에서 세리의 꿈과 혼이 담긴 얇고 섬세한 도자기는 마치 겁에 질린 새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늙은 이사들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세리의 작품에서 번뜩이는 천재성을 보았지만 감히 윤 회장의 절대적인 권위에 맞설 용기는 없었다. 세리의 2살 위 오빠 윤태식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뛰어넘는 동생의 재능에 대한 질투와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윤 회장은 그 찻잔을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차없이 내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숨막히던 회의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산산조각 난 청자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단순히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한 젊은 예술가의 심장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내년에 그 건방지고 천박한 생각들이 우리 가문의 5대째 내려오는 순수한 정신을 더럽히고 있다. 다시는 나의 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흙을 만질 생각 마라. 너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그저 가문의 수치일 뿐이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잔인하고도 최종적인 선고였다. 그날 저녁 세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리 위로 내팽개쳐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천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스케치북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아래 차가운 마루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빠 윤태식이 서 있었다. 세리는 오빠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아주 희미한 죄책감의 빛을 읽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비겁한 외면이 아버지의 분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의 자식도 아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철컹. 육중한 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 쇳소리는 그녀의 과거와 세상 전체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는 소리처럼 차갑고도 명징하게 울려 퍼졌다. 세리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굶주림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며칠을 헤맸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도시 외곽에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도예촌의 폐허 앞에서 멈췄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때는 뜨거운 불꽃을 피워냈을 낡고 버려진 장작가마 하나를 발견했다. 가마의 지붕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거센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남은 부분마저 세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세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보다 쓰러져가는 저 가마의 운명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저 가마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술의 심장이자 지금의 그녀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남은 것은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다. 당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세우러져가는 가마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근처 철물점으로 달려가 그 돈으로 가장 크고 질긴 방수포 한 장을 샀다. 그녀는 다시 폐허로 돌아와 위태로운 가마 위로 방수포를 덮어주기 시작했다. 빗물에 미끄러지고 찢어진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고 필사적인 손길로 가마를 감쌌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버린 세상과 예술의 혼에게 바치는 그녀만의 진홍곡이자 꺾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마의 작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빗물에 젖을까 자신의 천으로 그것을 감쌌다. 스케치북 안에는 아버지가 모욕했던 그 디자인을 포함하여 시대를 앞서 나간 수백 개의 혁신적인 도예, 디자인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세상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녀의 재능과 꺾이지 않는 영혼은 바로 그녀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스케치북을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다. 복수의 씨앗이 절망의 흙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윤세리는 폐허가 된 도예촌의 유령처럼 떠돌았다. 며칠 동안 그녀의 세상은 잿빛 절망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굶주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낡은 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잃어버린 꿈의 조각들을 어루만졌다. 그 안의 혁신적인 디자인들은 이제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이끌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얻어먹는 대신 몇 시간 동안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러뜨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식당의 주인인 할머니는 그녀의 흙 묻은 손톱과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절망이 담긴 눈빛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보고 그녀가 자신과 같은 흙을 만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며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아가씨 손을 보니 평생 흙하고 살아온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먼. 할머니는 창밖에 험준한 산을 가리켰다. 저 산 너머에 안사부라는 분이 살고 계신다지. 30년 전엔 그 양반이 만든 다랑아리 하나를 보려고 임금님 행차 버금가는 줄이 늘어섰다더군. 그분의 청자는 하늘의 빛을 담고 백자는 달의 영혼을 품었다고들 했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아침에 세상과 등을 지고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지. 제자를 들인 적도 없고 만든 작품을 내다 판 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저 흘려듣는 옛날 이야기였지만 그 이름, 안사분한테는 세리의 심장에 희미한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옛도의 잡지를 읽다가 그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전통의 계승자이자 가장 완벽한 이단아.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안개 낀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안사부의 가마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감각을 동원했다. 그녀는 흙의 색깔을 살폈다. 최고의 백자토가 나는 곳. 그녀는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장작 가마의 연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길. 그녀는 공기 중에 섞인
아주 희미한 잘 마른 소나무 타는 냄새를 쫓았다. 그녀의 여정은 마치 길 잃은 순례자의 고행과도 같았다. 이틀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곳을 찾아냈다.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자리 잡은 작은 흙집과 가마. 인기척은 없었지만 가마 옆에는 잘 마른 장작이 산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곳이 맞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며칠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문고리에 작은 쪽지 하나가 걸려 있었다. 돌아가라. 차가운 세 글자. 그것은 거절이자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을 때와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오기가 그녀의 안에서 솟아올랐다. 보여주겠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맨손으로 흙을 파고 냇물에 흙을 걸러내며 최고의 점토를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톱은 부러지고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마침내 점토가 준비되자 그녀는 안사부의 작업장 앞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는 아버지가 깨뜨려버렸던 바로 그 작품 플래티넘 라인이 들어간 청자 찻잔 세트를 빚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이자 낡은 세상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그녀는 간이 물레를 만들고 밤낮으로 흙과 씨름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되었다. 흙이 그녀의 손안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산산조각났던 그녀의 자존심이 다시 빚어지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흙집 안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한 쌍의 눈에 의해 관찰되고 있었다. 안사부는 처음에는 성가시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거의 맨손으로 완벽한 점토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끈기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빚어내는 작품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의 빛이 스쳤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꿈꾸었으나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전통의 정수와 현대적인 미학의 완벽한 결합. 그 어린 계집애가 어떻게 세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사운 끝에 마침내 마지막 찻잔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유약을 바르고 굽는 과정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유약도 가마도 없었다. 그녀는 탈진하여 자신의 미완성 작품들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새로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품을 완성시키고 싶다면 들어오거라. 작업장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기나긴 절망의 끝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삐걱거리는 문소리였다. 안사부의 작업장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도시의 소음도 인간 세상의 허영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흙과 불바람과 물,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를 흐르는 팽팽한 침묵만이 전부였다. 윤세리는 그 원시적인 우주 안에서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안사부의 가르침은 혹독하고 기이했다.
그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첫 몇 달 동안 그는 세리에게 물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도끼를 쥐어주고는 뒷산에 소나무를 베어 장작을 패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육체 노동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리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나무의 결을 읽는 법, 나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끼는 법, 그리고 어떤 나무가 가장 뜨겁고 순수한 불꽃을 피워내는지를 몸으로 배우게 하고 있었다. 불은 살아있는 짐승이다. 안사부는 말했다. 그 짐승을 길들이려면 먼저 그 짐승의 먹이가 되는 나무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팠고 차가운 냇물에 흙을 걸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흙의 미세한 질감 차이를 손끝으로 구별해내고 흙이 품고 있는 철분의 양을 혀끝으로 맛보게 했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눈을 감고도 흙 한 줌만으로 그 흙이 어떤 그릇이 될 운명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안사부는 그녀를 물레 앞에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빚어보거라. 세리의 손이 흙덩이 위에 닿는 순간 그녀는 전율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흙과 대화하고 흙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춤을 추는 듯 했다. 그녀의 재능은 억압된 시간 동안 더욱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고 이제 안사부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 폭발적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모욕했던 바로 그 디자인에 안사부에게서 배운 전통의 혼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마침내 안사부의 비밀 유약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을 감에 넣었다. 사흘 후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이었다. 고려 청자의 깊고 신비로운 비색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플래티넘 라인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처럼 과감하고 세련되게 빛나고 있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 모든 경계가 그녀의 찻잔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 있었다. 수십 년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안사부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작품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햇빛 아래 찻잔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다. 내 안에 용이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그가 건넨 최고의 찬사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리를 자신의 유일무이한 제자이자 후계자로 선언했다. 그는 세상과 등을 졌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단 한 사람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윤도의 본사. 그곳의 시간은 정반대로 몰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윤태식은 회장실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밀려드는 적자 보고서와 주주들의 항의서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내쫓은 동생의 빈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자리는 그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버거웠다. 그는 재능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흉내내어 똑같은 디자인의 항아리와 접시만을 끝없이 찍어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영혼이 없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철학이 없었고 형태는 있었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윤도예라는 이름의 명성은 그의 손에서 빠르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절박해진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예전에 세리가 시제품으로 만들었다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의 컵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베껴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세리의 디자인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완벽한 균형과 비례의 미학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태식이 만든 모조품은 그 미묘한 차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값싼 공장제 머그컵과 다를 바 없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오만함과 가부장적인 신념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내쫓은 딸 세리의 탓으로 돌렸다. 그 불길한 계집애가 가문의 기운을 망쳐놓았기 때문이야. 그의 뒤틀린 분노는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한편 안사부의 산속작업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리의 작품에 대한 소문이 아주 은밀한 경로를 통해 미술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술 투자자이자 갤러리스트인 다니엘 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전설 속의 인물인 안사부의 유일한 제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반신반의하며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대나무 숲속의 작업장을 찾아냈다. 그는 그곳에서 세리의 찻잔 세트를 직접 보게 되었다. 다니엘은 숨을 삼켰다.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걸작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강렬한 생명력과 독창성을 가진 작품은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잘 만든 도자기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를 바꿀 새로운 예술의 시작이다. 그는 세리에게 제안했다. 윤세리 씨,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브랜드를 만듭시다.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을 서울이 아닌 파리, 런던, 그리고 뉴욕의 무대 위에 세워봅시다. 다니엘의 눈은 그녀의 재능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업가적인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세리는 망설였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예술을 완성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다니엘의 손을 잡았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균열이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자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사부의 산속 작업장에서는 한 명의 거장이 탄생하고 있었다. 윤세리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마침내 스승을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지는 흙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이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녀만의 언어였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다니엘 킴은 그녀에게 세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극소수의 안목 있는 컬렉터와 미술관 관계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작품을 선보이는 전략을 택했다. 세리라는 이름은 신비주의와 희소성이라는 옷을 입고 미술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되었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윤세리는 그렇게 얼굴 없는 예술가로서 억만장자이자 세계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산속 작업장에서 묵묵히 흙을 빚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운명의 신호는 한 통의 국제전화와 함께 찾아왔다. 다니엘이었다. 세리, 요 노예가 것 파산할 것 같아. 다니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내 오빠의 무능한 경영과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때문에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됐어. 결국 모든 채권단이 등을 돌렸고 회사는 프랑스의 한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어. 다음 주에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릴 거야. 세리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5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심장이 깨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 그 프랑스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윤도예의 인수를 제안해줘. 내 이름이 아닌 당신의 투자회사 이름으로.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윤세리는 5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도시의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천 가방을 든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리의 최고급 굿띠르 샵에서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파트너인 다니엘 킴이 함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귀 무대는 윤도예의 운명이 결정될 주주총회 회의장이었다. 그곳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 회장은 5년의 세월 동안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총수의 위엄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윤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주주들의 질책을 듣고 있었다. 프랑스 인수팀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이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니엘 킴과 함께한 여인이 서 있었다. 윤 회장과 윤태식은 그녀를 보았다. 그들의 눈이 경악과 불신으로 흔들렸다. 5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딸, 그 동생.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의장이 물었다. 누구신데 이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 이름은 다니엘 킴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회사는 윤도예유의 새로운 인수 제안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프랑스 회사가 제안한 금액의 2배를 불렀다. 주주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윤도예는 절대 당신들 같은 투기꾼들에게 팔지 않아.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윤도예를 다시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세리를 향해 손짓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 투자회사의 파트너이자 앞으로 윤도예의 새로운 예술 총감독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세리입니다. 세리. 그 이름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미술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얼굴 없는 천재. 세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5년 만에 아버지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벼랑 끝에서 돌아온 자의 서늘함과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된 승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최종 표결은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 일주일 뒤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가 끝난 직후에 그 비엔날레에는 몰락해가는 윤도예의 마지막 작품과 세상을 놀라게 할 세리의 신작이 동시에 출품될 예정이었다. 가장 잔인한 시험 때, 가장 완벽한 복수의 무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예술로 그들의 세상 전체를 심판할 것이다. 링 위로 올라온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윤도예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장. 공기는 패배에 먼지로 자욱했다. 윤 회장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윤태식은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책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온 인수팀은 이미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광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2개의 시렛이 빛을 등지고 나타났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윤 회장과 윤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5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바로 그 딸, 그 동생 윤세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계적인 아트 투자자 다니엘 킴이 서 있었고, 그녀 자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공과 자신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누가 감히 이 신성한 자리를 방해하는가? 윤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위엄을 담고 있지 못했다. 그것은 몰락한 왕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다니엘 킴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희는 윤 도예의 새로운 인수 제안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다. 윤 회장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년이 감히 이 집안을, 네 아비의 회사를 삼키려고 돌아왔단 말이냐. 이 배은망덕한 것. 그는 주주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저 아이는 우리 가문에서 내쫓긴 불효 막심한 자식입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에게 우리 윤도의 죄 5대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동정심에 호소하며 상황을 뒤집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분노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저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가 투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세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작품들이었다. 전통적인 다랑아리의 곡선에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더한 화병 청자의 비색에 금속의 질감을 결합한 식기 세트, 백자의 순수함에 과감한 기하학적 패턴을 새겨 넣은 조명까지. 그녀의 작품들은 숨막히게 아름다웠고 혁신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매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저는 과거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윤도예의 위대한 유산과 제가 가진 미래의 비전을 결합하여 이곳을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노후화된 생산 라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새로운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어떻게 젊은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예정된 파산 혹은 눈부신 부활. 바로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30년간 윤도예의 가마를 지켜온 공장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회사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던 장인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회장님께서, 그리고 도련님께서 지난 5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태식을 가리켰다. 도련님께서는 세리 아가씨의 디자인을 어설프게 흉내내어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셨고, 그는 윤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아집과 교만으로 스스로 이 위대한 유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단 위의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윤도예의 진짜 정신은 낡은 전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혼은 지금 바로 저기 세리 아가씨에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었다. 주주들의 투표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결과로 끝이 났다.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도예의 새로운 주인은 윤세리 대표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와 오빠의 눈앞에 그들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조소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갑고 고요한 마지막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구원자가 됨으로써 그들이 버렸던 바로 그 재능으로 이룬 성공을 평생 지켜보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윤 회장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을 자신이 내쫓았던 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빈 한옥을 지키는 권위도 명예도 잃어버린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면 윤도예의 새로운 수장이 된 딸의 얼굴이 나왔다. 신문에는 그녀의 혁신적인 비전과 그녀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가득했다. 그의 아들 윤태식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부자 후치의 침묵과 후회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세리의 복수는 그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것을 눈부시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하고 완벽한 형벌이라는 것을. 며칠 후 태식이 마침내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질투나 비겁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이제는 윤세리 회장의 집무실이 된 아버지의 옛 공간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다. 세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빠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태식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너의 재능을 질투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를 외면했다. 나는 오빠로서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어. 다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지 않겠니? 그는 고개를 들어 세리를 바라보았다. 경영자가 아니라 사기 샤치를 만드는 기술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공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흙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게 해다오. 내가 평생 무시했던 우리 가문의 진짜 혼을 내 손으로 직접 배우고 싶다. 세리는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리더로서의 첫 번째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않았다. 대신 가장 혹독한 방식의 기회를 주었다. 좋아요. 내일부터 공장으로 출근하세요. 하지만 명심해요.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견습공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걸. 한편 세리는 회사를 안정시키는 일과 함께 다니엘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준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다. 이제 정말 당신의 세상이 되었군, 세리. 다니엘이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직도 가끔은 이게 꿈만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다니엘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진지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리,
내가 처음 당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던 건 당신의 작품 때문만은 아니었소. 물론 당신은 천재적인 예술가이지.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소. 절망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당신의 영혼을 보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재능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당신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요. 이제 회장 윤세리가 아닌 그냥 윤세리로서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겠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세리는 스승인 안사부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자신의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의문을 꺼내놓았다. 안사부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그리고 찻잔 너머로 그녀를 보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는 손잡이 없는 칼과 같아서 상대를 베려다가는 결국 자신의 손을 베이게 되는 법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제자야, 네가 한 것은 복수가 아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집을 무너뜨린 게 아니야. 너는 그 폐허 위에 더 아름답고 튼튼한 궁전을 다시 지어 올린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다. 예술가의 가장 위대한 복수는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이지. 스승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용서나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파산 직전에 낡은 먼지 쌓인 유물 같았던 윤도예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예술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윤세리는 단순히 회사를 살려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심장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새로 지은 본사 건물은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중정과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곳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토론소리와 백발이 성성한 장인들의 묵묵한 물레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세리는 할아버지 세대의 전통 기술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영구히 보존하는 동시에 젊은 인재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실험을 장려했다.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서로를 적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 둘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예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리der였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세리청년 칭윤 재단의 설립이었다. 재단은 그녀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세리는 재단의 장학생 중 한 명인 유난히 내성적이지만 비범한 재능을 가진 한 소녀와 단둘이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소녀는 최근 공모전에서 연달아 낙선하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작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소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소녀의 모습에서 8년 전 빗속의 폐허에서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작품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아직 너의 작품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곳에는 여전히 흙과 씨름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나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딛고 피어나는 법이라고. 세상의 평가에 너 자신을 가두지 마렴.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너를 따라 걷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시련을 겪어본 자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았던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리는 오랜만에 가족의 옛 작업장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와 다니엘,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하늘이가 함께하는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작업장 안은 따스한 저녁 햇살과 흙냄새, 그리고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물레 앞에 앉아 부드러운 흙덩이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무정형의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윤태식이 묵묵히 유약을 배합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3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속도와 자리를 찾은 듯 평온한 장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동생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작업장의 문이 열리며 다니엘이 딸 하늘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리는 작업을 멈추고 그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장에 열린 문틈으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윤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서서 안의 풍경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물레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있는 딸에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룬 새로운 가족에게 닿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그가 차마 인정할 수 없는 희미한 자부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파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세리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그저 그녀가 완성한 거대한 작품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안에서 흙은 아름다운 다랑아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라는 흙으로 현재의 사랑이라는 물을 더해 그녀는 눈부신 미래를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복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대한민국 도자명가 윤도예의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수백 년간 땅속에 잠들어 있던 토기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아는 시간마저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래된 향나무와 묵향이 뒤섞인 공기는 살아있는 현재가 아닌 박제된 과거의 권위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 완고한 침묵의 한가운데 20살의 윤세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이미지가 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찻잔 세트가 아니었다. 하늘의 색을 훔친 듯 깊고 오묘한 고려청자의 비색 파이, 새 위로 차가운 도시의 빛을 닮은 플래티넘 라인이 섬광처럼 흐르고 있었다. 전통의 심장 위에 현대의 혈관을 이어붙인 대담하고도 아름다운 혁명. 이것은 전통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가문에 대한 배신이다. 긴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윤 회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딸이 창조해낸 작품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나 놀라움이 아닌 가문의 신성한 유산에 감히 흠집을 낸 이다나를 심판하는 듯한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